자, 이제 기본서 284 그리고 합격서 97쪽에 있는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우리 지렛대는 이런 거죠. 적은 힘으로 큰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렛대가 어떤 게 지렛대가 되냐면 차입금이, 빌린 돈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뭐를 끌어올리냐면 지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보다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1억인데 1억 전체를 내 돈으로 했을 때 수익률보다 내 돈하고 빌린 돈을 함께 구성해서 1억을 만들었을 때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지렛대 효과예요. 근데 반드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단점도 나타난다 했죠. 우린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금융위험. 이것도 같이 따라온다 그랬죠. 항상 저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요. 부채의 사용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켜요. 부채 사용이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채 사용이 지분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 정해지렛대 효과예요. 하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 부해지렛대 효과예요. 영향을 안 미치면 안 미치는 건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해지렛대 효과가 중립적 지렛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당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 지급액을 저당 수익이라 그랬고 저당 수익률이니까 이자 차입 이자율 되겠죠? 그래서 차입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이자율이 가장 낮아. 이자율이 아주 낮고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요거는 정해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부채의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 또는 상승시키는 상황이에요. 증가라 해도 괜찮고 상승이라고 해요. 시험도에 증가라도 나왔고 상승으로도 나왔으니까 합격서에는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하락이라고 할 테니까 요거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상승하는 것. 부해지렛대 효과는 이건 이자율이 너무 높아.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낮고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 부채 사용이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즉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수익 가지고 은행의 이자를 감당 못해요. 이런 경우에 보통 잘못하면 파산해요. 이런 경우는 똑같아요. 부채를 사용하나 안 하나 부채 비율이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근데 우리가 어떤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정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해 지렛대 효과 상황이 나타나 버리는, 그래서 은행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금융적 위험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정해 지렛대 효과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정해 지렛대 효과의 사례. 갑은 차익 자금을 활용하여 A 부동산에 투자한다. A 부동산에 대한 총 투자액은 1억 원이고 투자 수익은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 이게 아무 말 없이 총자본 수익이니까 총자본 수익률 얼마? 총자본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고? 20%. 이렇게. 그럼 총 투자액 1억 중에서 자기 자본은 4천만 원이고 나머지 6천만 원이겠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10% 차입한 것이다. 이 경우 갑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그리고 지렛대 효과 크기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총 투자액, 저게 총자본 수익, 그리고 이게 대출금리 차입 이자율.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은 분자가 총자본 수익이니까 2천, 분모가 1억, 따라서 1억 분의 2천 곱하기 100 하면 20%. 그 다음 이자 지급액 얼마 빌렸다 그랬죠? 6천 빌렸고 이자율 10%니까 이자 지급액은 6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니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
4천. 그 다음에 위에 총자본 수익이 2천. 빼기 이자 지급액 해야 되는데 이자 지급액 계산할 때 60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천 빼기 600. 그럼 분자는 1400. 그러면 1400 나누기 4천. 계산기로 해봐요. 1400 나누기 4천 곱하기 100 해봐요. 1400 나누기 4천 곱하기 100 하니까 35% 나왔죠? 그러면 내 돈만 갖고 투자할 때 수익률은 몇 퍼센트고? 20%고 전액 자기 자본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채를 이렇게 사용했더니 수익률이 몇 퍼센트로 늘었어요? 35%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크기를 물어본다면 이 차이가 바로 지렛대 효과 크기지. 그래서 15%포인트, 퍼센트와 퍼센트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로 하니까 15%포인트가 지렛대 효과 크기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인 거죠? 35%. 총자본 수익률은 20%. 대출 금리는 10%.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순서니까 정해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지.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정해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 맞죠?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기출의 경우 다 대입할 건데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제가 언제나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이걸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 그럼 제가 계산기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로 가볼까요? 자, 계산기 꺼내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죠. 2천만 원. 2천만 원 누르시는데 잠깐만 절 보실래요? 2천만 원 누르라고 그러면 2천만 원을 이렇게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쭉 계산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컴마가 공 3개 단위로 컴마가 찍어지는 이유는 콤마가 공 3개 단위로 찍어지는 이유는 영어권 사고방식이에요. 저게 영어권 사고방식에서는 이렇게 공 3개 단위로 찍어요. 그래서 1,000예요. 10,000고 그리고 100,000예요. 이렇게 걔네들은 공 3개 단위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동양의 사고는 이렇지 않아요. 동양의 사고는 공 4개 사고 단위를 갖고 있어요. 공 4개 사고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다 찍어볼게요. 1만이라고 해요. 10만이라고 해요. 100만이라고 해요. 100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 4개를 4개 만나서 공 8개가 억이에요. 만만이. 그러면 여러분은 공 4개의 경우는 계산기로 누르지 마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 4개는 누르지 말고 단위를 만원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걸 누를 때도 얼마나 누르면 된다고요? 2천만 누르세요. 2천. 자, 그럼 2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로 N 플러스. 그래서 2천을 눌러서 계산기에다 일단 메모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걸 계산하는데 6천 곱하기 0.1 했어요? 그럼 앞에 계산한 거에서 빼내야 되겠죠? M-MR. 그럼 이제 분자가 계산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나누기 이것도 4천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러면 35%가 나왔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 잘 봐요. 문제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말. 총투자액 3억 원이고 요거는 저당 투자액이고 요거는 지분 투자액이고 이자율 6%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네 글자로. 네 글자로 소득이득이에요. 요거는 자본이득이에요. 자본이득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이 얼마예요? 이 두 개가 합친 게 총자본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2천만 원이 총자본 수익이에요. 자본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를 게 총자본 수익 2천만 원을 누르는 거예요. 자, 계산기로 눌러요. 그 다음에 빼내는 거죠? 뺐는데 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눌러 뭐 누르라고 그랬죠? M 플러스. 자, 계산기 일단 저장. M 플러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린 돈이 얼마예요? 2억에 몇 퍼센트예요? 6%. 잠깐 절 보실래요? 6%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 6%는
소수로 이렇게 항상 바꿔서 누를 거예요. 0.06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좀 참고 계셔요. 나는 6%가 왜 0.06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6%를 소수로 바꾸려면 원래 6 나누기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그 다음에 0.06을 100분율로 바꾸려면 여기다 10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는 정확하게 6.0%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이 100분율로 돼 있는 6%를 소수로 바꾸려면 이 점을 왼쪽으로 옮기세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한 칸, 두 칸 옮긴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0이 있어요. 0이 있는데 여기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봐요. 이렇게 0.06이라고 돼 있는 것을 100분율로 바꿀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 옮기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럼 6.0으로서 6%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8%는 0.08. 됐죠? 그러면 12%는 0.12. 그러니까 0.0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빌린 돈 얼마라고요? 자, 2억은 2만만 누르는 거예요. 2만. 자, 2만 누르고 곱하기 0.06. 그 다음에 M-MR 했어요? 그 다음 나누기 지분 투자액 얼마지? 1억 나누기 만 곱하기 100. 그게 답이야. 몇 퍼센트죠?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기자본 수익률의 경우는 총자본 수익 빼기 이자 지급액 나누기 지분 투자액 곱하기 100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억이고 2천만 원. 2억 원에 0.06 6% 곱하기 100 이걸 계산하는 건데 앞으로 이 계산의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는. 그냥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찾아요? 총자본 수익 찾아서 무조건 총자본 수익 찾아서 누르고 M 플러스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차입금 곱하기 이자를 할 거라고. 그래서 빌린 돈 2억 곱하기 이자율 0.06 한 다음에 M-MR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 나누기 지분 투자액 1억 곱하기 100분율입니다. 그렇게 되면 8%를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필요하시면 카메라로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저 제일 밑에 요령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식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총자본 수익 누른다. M 플러스 한다. 차입금 곱하기 이자율 한다. M-MR 한다. 나누기 지분 투자액 곱하기 100. 항상 그 순서로.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10초에서 15초 내에 끝낸다. 이게 기본이에요. 응용 없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계산 문제를 그러면 암기를 해야 되나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나요? 막 그렇게 말해요. 내용 이해하시면 그냥 계산 이해한 순서대로 누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총자본 수익 빼기 이자 지급액 그러면 지분 수익. 지분 수익 나누기 원래 지분 투자액이잖아. 나누기 지분 투자액 곱하기 100. 그 순서예요. 됐죠?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자, 그럼 나머지 계산도 또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해서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그렇게 반복을 자꾸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 8%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다음 부동산 투자와 재산 3분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산 3분법은 투자 재산을 3분하여 관리하는 거예요. 3분은 유념할 것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누는 거야 셋으로. 절대로 3등분 아니에요. 각각 3분의 1씩도 아니에요.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셋으로 나누면 돼.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3,000만 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눠도 돼.
여기에 200만 원, 여기에 800만 원, 여기에 2천만 원 나눠도 돼. 그냥 나누면 돼, 셋으로. 꼭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따져볼 때 예금은 안전성에서 유리해요. 네, 수익성에서 불리하고 환금성에서 유리해요. 주식은 안전성에서 불리해. 수익성이나 환금성에서 유리해. 부동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에서 유리한데 환금성에서 불리해. 그러므로 얘의 불리함을 다른 쪽의 유리함으로 메꿀 수가 있다. 얘의 불리함을 다른 쪽의 유리함으로 메꿀 수 있다. 얘의 불리함을 다른 쪽의 유리함으로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재산 3분하면 불리한 걸 유리한 걸로 메꾸는, 말하자면 포트폴리오가 가능해.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이 말은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 3분법은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포트폴리오 일종일 뿐이에요. 그 다음 재산 3분하지 말고 여기다 채권을 하나 더 넣으면 재산 4분하면 더 효율적이 된다? 이 말이 맞아. 여기다 투자 대상을 또 넣으면 그것도 맞아. 더 효율적이 돼요. 그러니까 3분 하는 것보다 4분, 5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돼요. 구성자산 수를 많이 할수록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의 그냥 일종일 뿐이에요. 그 다음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리스크. 위험이란 말은 투자론에서의 위험은 일상에서 쓰는 위험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위험은 한마트면 죽을 뻔했네. 뭐 이런 게 위험이죠. 그죠? 네. 어제는 차 끌고 가다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하면서 확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니까 항상 저는 그런 때는 브레이크 위에다 발을 올린 상태로 항상 하거든요. 팍 섰어요. 팍 섰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도로 좌회전 했으면 세게 박지는 않았겠지. 천천히 갔으니까. 그래도 넘어졌을 거야. 다쳤을 거야 그분도. 그러니까 위험인 거죠. 다 위험인 거죠 그것도. 근데 그런 위험 말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나중에 결과를 보니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위험이에요.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고 실현 수익률은 나중에 달성된 수익률인데 예상대로 안 됐다. 벗어났다. 그게 위험이에요. 많이 벗어나면 위험이 더 큰 거고 적게 벗어나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험 자산이야.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자산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금, 은행의 정기예금, 국채.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채 수익률은 예상대로 돼. 근데 주식, 부동산은 예상대로 안 된다. 그럼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느 게 더 예상과 많이 벗어나냐면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 투자 대상 중에서 주식이 가장 위험 자산이고 그다음 부동산. 예금이나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아서 위험이 전혀 없는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줄여서 무위험률이라 부르는데 제가 방금 두 개 얘기했어요. 뭐하고 뭐?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무위험률에 해당돼. 위험이 전혀 없다.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이에요. 예상대로 돼. 그렇기 때문에 저 국채 수익률이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수익률 중에 가장 낮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무위험률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그럼 위험 자산의 경우는 여기다가 위험 부분이 더해져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주식은 여기다가 위험 부분이 가산돼요. 부동산은 여기에 위험 부분이 가산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은 위험이 따라가기 때문에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수익의 측정입니다. 수익은 기대값이나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여기는 값이고 여기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건 단위가 뭘 것 같아요? 단위가 뭘 것 같아? 단위가 원이에요. 밑에 건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것만 차이가 될 뿐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을 평균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각 상황이 발생하고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들을 평균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원이고 밑에 거는 퍼센트다. 그것만 달라요. 원리는 똑같아요. 계산도 방법이 똑같아요.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되는 값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한 다음에 모두 합한 것. 각 경제 상황별 똑같은 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수익률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서 모두 합한 거. 그럼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것 같아. 그럴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20%. 그리고 호황이 될 확률이 0.5 이렇게. 근데 내년도 경기가 불황일 수 있어요. 불황일 경우 예상되는 수익률이 10% 곱하기 0.5 이렇게. 그래서 모두 합산. 이게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 이게 뭐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균한 거, 우리가 평균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2개면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고 3개면 그 3개를 전부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걸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이처럼 가중치를 이렇게 곱하는 것을, 그래서 합하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거 말고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안 배워요. 그런 건 고등학교 애들은 배우는데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않고 우리는 그냥 가중평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기대값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값, 기대 수익률 이렇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의 측정입니다. 여러분, 위험의 측정과 관련해서 투자의 위험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의 분산도로 측정되는 것이 바로 위험인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하고 이게 달라지는 게 위험이라고 그랬는데, 달라지는 정도, 벗어난 정도, 저 달라지는 정도로 측정하는 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예요.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저 계산했다고 치고 많이 벗어날수록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커요. 그런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 값이 크다, 그 말은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위험이 크다는 뜻이에요. 적게 벗어나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 적게 벗어났다. 그럼 질문합시다. 제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셨는지. A의 표준 편차와 B의 표준 편차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다. 그럼 어느 게 위험이 크다는 뜻이에요. A가 위험이 크다. 그러면 어느 게 투자 대상으로 더 유리한 거예요? B.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잘 이해하신 거예요? 분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산의 순서는 분산을 먼저 계산해.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 저 제곱근이 뭐예요? 루트예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계산 순서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분산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먼저 계산해서 거기다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근데 원리는 표준 편차에다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산 순서는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 총자본 수익은 지분 수익과 이자 지급액, 저당 수익을 합한 개념이지만 그렇게 구하지 않고 총자본 수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자 지급액을 빼서 지분 수익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라고. 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계산해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그렇게 원리를 알아두세요. 근데 분산 계산이 좀 복잡해, 요게. 근데 거기다 루트까지 쉬운 것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계산. 그래서 이런 표준 편차 계산은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 당분간. 상대평가로 바뀌고 한참 지나지 않는 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하여튼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안 나온단 말은 못 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분산은 22회 때 나왔어요. 근데 분산 공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라고 그러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그냥 하나 틀릴란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이따 보면 22회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꾸 풀다 보면 저절로 이 식이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지적해 드릴 게 있어요.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아까 제가 호황일 때 수익률 20%, 불황일 때 수익률 10%. 그러면 호황일 때는 여기다 20%를 넣는다고. 근데 기대 수익률을 구했더니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럼 봐요. 여기가 20%고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기대 수익률이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20%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10%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20%
빼기 10% 그럼 얼마야? 네? 10% 그리고 거기에 제곱하면 이게 이제 얼마냐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에 건 얼마냐면 10%야. 이제 그것에 제곱한 거야. 그럼 이게 얼마냐는 거지. 네? 여러분 10% 곱하기 10%를 100%를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10% 곱하기 10%는 100% 아니야. 10%의 10%가 뭐야? 10%의 10%는 1%예요. 이렇다고. 여러분 이걸 자꾸 100% 아닙니까?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10의 제곱 10% 곱하기 10% 한 거니까 100%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앞에 있는 숫자는 100이 맞아. 근데 뒤에 퍼센트는 왜 안 곱하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0% 제곱이라고. 100% 제곱이라는 안 쓰는 단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100% 제곱은 실은 1%라고. 확인해 볼까요? 앞에가 0.1이죠. 그래 안 그래요? 뒤에도 0.1이죠. 그럼 곱해봐. 0.01이지. 0.01은 퍼센트로 1%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산을 써버리면 우리 현실에서 안 쓰는 단위가 나와버려요. 분산을 사용하면 자 쓸데없는 걸 따라 적지 말고 제 말을 좀 들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왜 실무에서 표준 편차를 쓰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분산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퍼센트는 이렇게 바꿀 수라도 있지. 근데 10원 곱하기 10원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앞에는 100이라 쳐. 그럼 뒤에는 뭐예요? 100원제곱이라는 진짜 안 쓰는 단위가 나오잖아. 분산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실무에서 분산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무에서는 뭘 많이 쓰느냐? 표준 편차를 많이 써. 근데 표준 편차는 여기다 누트 씌운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누트 씌우면 얼마가 돼? 10원이 되지. 그럼 쓰는 단위가 되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뭘 많이 쓴다? 표준 편차를 많이 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표준 편차를 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 자, 제 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결론은 분산이 됐던 표준 편차가 됐던 클수록 위험하다, 작을수록 위험하지 않다. 됐나요? 그러면 저는 아까 기대 수익률을 식으로 보여드렸고 지금 분산을 원리를 설명하면서 식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 묶어서 제곱 곱하기 발생 확률. 그렇다면 문제에다 적용할 건데 하기 전에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 감 잡으셨나요? 다시 한번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많이 벗어난다. 변동성이 심하다. 위험이 크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으면 변동성이 작다. 따라서 위험이 작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다 적용할 거예요. 이거 제가 빠졌는데 이게 22회일 거예요. 맞죠? 22회 기출입니다. 자, 22회 기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대 수익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세요. 수익률로 줘줬고 확률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아까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추정 수익률 곱하기 확률 이래버리면 10 곱하기 30%, 10% 곱하기 30%하면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에서 단위 제곱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이쪽이 퍼센트로 줘줄 땐 전부 소수로 바꾸는 거야. 얼마? 0.3 얼마? 0.4 얼마? 0.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곱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수익률은 퍼센트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는 얘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추정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더하기 추정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더하기. 왜 뒤에 게 퍼센트인데 소수로 바꾸나요? 왜 앞에 건 퍼센트인데 소수로 안 바꾸나요? 기대 수익률은 단위가 퍼센트로 나와. 그러니까 수익률은 그대로 퍼센트를 살려놓고 확률만 소수로 바꿔주면 그냥 답이 퍼센트로 한 번에 나온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전부 소수로 바꿔놓으면 다시 그걸 백분율로 환산해 줘야 돼.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전부 다 퍼센트로 놓으면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이기 때문에 단위 제곱 문제가 생겨서 환산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뭐는
그대로 쓰고 수익률은 퍼센트로 쓰고 소수는 확률로 한다. 소수로 한다. 확률은 소수로 한다. 자, 확률은 전부 다 확률은 소수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고.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곱해서 얼마 쓰고 이거 곱해서 얼마 쓰고 이거 곱해서 얼마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자, 계산기 합니다. 10 곱하기 0.3 n 플러스 20 곱하기 0.4 n 플러스 퍼센트는 누르지 않습니다. 30 곱하기 0.3 n 플러스 mr 해보세요. 바로 20 나왔죠? 네, 한 번에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이런 문구 하나 한번 해볼까요? GT 사용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절 보실래요? 10 곱하기 0.3 해보세요. 10 곱하기 0.3 이퀄. 그 다음에 20 곱하기 0.4 이퀄. 그 다음에 30 곱하기 0.3 이퀄. 다 각각 이퀄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GT라고 되어 있는 버튼 눌러봐요. 그래도 20 나오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금 GT는 전부 다 합산하는 거예요. 각각 계산한 걸 모두 합산한다는 개념이에요. GT를 할 수도 있고 M 플러스 MR도 할 수 있는데 우리 M 플러스 MR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 곱하기 0.3 M 플러스 20 곱하기 0.4 M 플러스 30 곱하기 0.3 M 플러스 MR 해주시면 나옵니다. 20 나왔죠? 자, 그 다음 이제 분산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분산 공식이 이런데 각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10%였습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20%였거든요. 그러니까 10% 빼기 20% 괄호 묶어 제곱하면 다시 퍼센트 제곱 문제가 생기죠. 분산 계산할 땐 전부 다 소수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단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분산 계산할 때는 전부 소수로 놓고 계산한다. 그러면 앞에 10%였죠. 그럼 0.1 빼기 0.2 괄호 묶어 제곱 곱하기 0.3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20%잖아. 0.2 빼기 기대 수익률 0.2 제곱 곱하기 0.4. 세 번째 거 0.3 빼기 0.2 괄호 묶어 사진 찍는 줄 알고 제가 다 설명한 다음에 찍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간 다음에 난 저 찍는 줄 알고 0.3 빼기 0.2 제곱 곱하기 0.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라 그러면요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있는 거 계산한 다음에 쓰고 또 곱하고 쓰고 또 계산하고 쓰고 또 쓰고 계산하고 또 쓰고 이렇게 한다고. 이것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건 0이잖아. 하실 거 없고. 자, 제가 이런 거 한번 연습시켜 드려 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1.1의 제곱 같은 거 아니면 1.1의 세제곱 같은 거 1제곱에 1.1의 5승 5제곱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우리는 1.1의 제곱은 물론 1.1 곱하기 1.1도 돼. 근데 숫자가 좀 큰 숫자야. 그런데 그게 5승이래. 1억에 5승이래.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를 5번 해도 돼.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잊어버리겠지. 그러나 또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할 거예요. 자, 1.1의 제곱 이퀄은요 이렇게 누르는 거야. 계산기로 1.1 눌러. 1.1 눌렀어요? 그 다음에 몇 승이 나오잖아요. 2승이 아니라 3승, 4승, 5승 몇 승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곱하기 2개예요. 기능이 곱하기 2개 하셔.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자, 이런 거 적지 말고 계속 연습을 하자고요. 1.1을 여기서 한 번 눌렀거든. 근데 제곱은 여기서 한 번 눌렀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돼. 이퀄 한 번만 해. 그러면 1.1이 나올 거예요. 나옵니까? 자, 그러면 1.1의 3승은 세제곱은 어떻게 눌러야 되겠어요? 1.1을 눌러. 눌렀어요? 이퀄은 몇 개? 무조건 2개야. 3승이든 5승이든 7승이든 무조건 2개. 이퀄 2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퀄 1.1 한번 눌렀죠? 그러니까 이퀄 2개. 같은 거 2번 곱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1.331 나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1.1에 5승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거 누르려면 어떻게 눌러야겠어요? 1.1 누르고 곱하기 2개 누르고 이퀄 4개. 1.1 누르고 곱하기 2개 이퀄 4개. 뭔 말인지 아셨어요? 왜? 1.1 여기서 한번 눌렀으니까. 항상 요거보다 적은 숫자만큼 이퀄을 누르는 거야. 그러면 다시 와요. 자,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할 겁니다. 어떻게?
0.1 빼기 0.2 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이승이니까 이퀄 하나 이렇게 눌러. 그 다음에 곱하기 0.3.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했죠? 이게 저거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뒤에 것도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불러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0.3 빼기 0.2 곱하기 2개 이퀄 곱하기 0.3 n 플러스 mr. 그럼 답이 나와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도 식 세우지 마. 바로 어떻게 해요? 요 요령으로 가는 거예요. 분산도 식 세우지 마요. 바로 요대로 가는 거예요. 이식 문제가 놓고 22의 문제 놓고 계속 2개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피해드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지. 자, 화면에 이것도 제가 지워드릴게요. 자, 찍어놓으시고 계속 연습하세요. 복잡한 듯 보이지만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만 그래요. 계속 계산기 누리는 요령과 연습을 좀만 하시면요, 정말 남들이 힘든 걸 순식간에 구해버려요. 근데 보세요. 기대 수익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함께 구하라는 걸 보조하게 되잖아. 시험에.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0%와 0.06 0.06이요? 그렇죠. 006이지. 왜냐면 아까 0.6%였으니까 퍼센트로 가려면 아까 왼쪽으로 2칸 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됐어요. 0.6%. 그 퍼센트로 가려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1칸, 2칸 이렇게 가면 되지. 0.6%지. 소수로 가려면 여기서 왼쪽으로 2칸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1번이 됐죠. 됐죠? 그 다음 위험의 측정으로 건너갑시다. 위험의 측정으로 건너갑시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위험의 측정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 얘기했었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거 있어. 보여요? 제가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건 기대 수익률 2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A의 기대 수익률, B의 기대 수익률 이렇대. 그러면 A 선택, B 선택. 아니 기대 수익률이니까 A 선택해야지. 기대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니까. 그다음 A와 B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표준 편차가 이렇대. 그럼 A 선택, B 선택. B 선택해야지. 그럼 기대 수익률 면에서는 A가 유리하고 표준 편차 면에서는 B가 유리하니까 도대체 뭐가 유리한지 모르지.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이계수는 뭐냐면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A의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하는 거야. A 기대 수익률분의 A 표준 편차. 그러면 A의 변이계수가 나와. B 기대 수익률분의 B 표준 편차하면 B 기대 수익률이 B 변이계수가 나와. 그럼 이 둘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큰지를 따져. 만약에 이렇다라고 치면 변이계수도 위험도라고. 분자가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잖아. 작을수록 유리하니까 이게 유리한 거지.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유리한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를 변이계수라 한다. 다음에 또 나와. 제가 또 나오면 실제로 제가 계산도 해주면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투자 위험 5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제일 첫 번째는 사업상의 위험입니다. 이건 부동산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오는 위험을 가리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시, 운, 위 3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요즘처럼 수요와 공급에 관한 측면에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라든가 거꾸로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적어. 공급은 많아. 그럼 문제 공실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침체돼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가 나타나. 그리고 금리가 아주 높아. 그래서 시장 상황의 안정으로 인해서 오는 위험. 개발업자나 부동산 투자자에게 오는 위험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은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반면에 사무실 관리의 어려움, 근로자가 파업을 했어요. 영업 경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 음식점을 운영을 하는데 원부자재 값이 너무 올랐어.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해서 가격에 떠넘겨서 올려봤자니 소비자들 부담도 크고 안 올 것 같아. 그 여러분 음식점들 텅텅 빈 데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음식점 잘 되는 데 많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뭐 올려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고 이건 운영 위험. 근데 요즘에 뭐 10,000원 가지면 음식점에 가면 메뉴 가운데서 고를 수 있는 것보다 못 고르는 게 더 많잖아. 옛날에는 10,000원 가지면 웬만한 건 다 골랐는데, 그렇죠? 점심 메뉴니까 그나마 고르지 저녁 메뉴는 아예 고르지도 못하잖아. 그다음에 위치적 위험은 위치의 고정성, 위치가 고정됨에 따라서 오는 위험.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상권이 딴 쪽이 개발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어. 상대적으로 위치가 안 좋아져서 오는 위험, 위치적 위험.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업상의 위험에 들어가요. 시, 운, 위. 그다음에 사업상 위험이 있고 금융적 위험이 있는데 제가 아까 금융적 위험은 원래 정해 지렛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차입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출 금리가 아주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자 감당이 어렵게 되면 파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져서 파산의 위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했네? 이 경우는 금융적임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지. 전혀 금융적임은 나타나지 않지. 전액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했기 때문에. 그 대신 지렛대 효과도 안 나타나요. 지렛대 효과도 없습니다. 금융적 위험이 있고 법적 위험은 법률적 위험이라 해서 우리 부동산 개발의 위험도 법으로 시비 가린다 했죠? 그때 법 시비 위험의 법률적 위험과 똑같은 거예요. 법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 지역주 규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의 어떤 법적인 환경인의 변화라든가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오는 위험, 그것이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위험. 정부 정책의 변화도 법적 위험에 포함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기 구매력이 주는 위험. 예를 들어서 10,000원 가지고 물건 1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 값이 올라서 10,000원 가지고 5개밖에 못 사는 위험, 따라서 구매력이 줄어드는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구매력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걸 가지고 있게 되면 저 구매력이 줄어드는 위험을 막을 수 있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플레이션 무슨 수단? 해치 수단이 된다. 유동성 위험. 우리 금융에서 금융기관이 이자를 5%로 예컨대 10년간 돈을 빌려주면 돈이 장기간 묶이는 장기 고정화되는 위험이 있다 그랬죠. 돈이 묶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에요. 내 돈을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억 주고 부동산 샀다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에 1억이 묶이는 거지. 내 돈 1억이 부동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요걸 이제 현금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금화 시키려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현금으로 안 되네. 안 바꿔지네. 안 바꿔줘. 1억과 안 바꿔줘. 구청 가도 잘 바꾸기 힘들어. 그래서 손해보고 바꿨어. 그런 위험을 다 싸잡아서 돈이 묶이는 위험 내지는 바꾸려면 손해보고 바꿔야 되는 위험까지 다 싸잡아서 유동성 위험.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1억짜리를 9천이나 8천과 바꿔야 되는 위험. 그래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위험.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저거 암결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딱 말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 금, 법, 인, 유 할 텐데 사가 뭐였죠? 사업상 위험. 금은 뭐예요?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 그러면 법은? 법적 위험. 인은? 인플레이션 위험. 유는? 그렇게 할 거니까 위지 마요. 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사금, 법, 인유라고. 그럼 여러분은 그냥 뭔 말인지만 체킹하시면 돼. 제가 계속 반복할 테니까. 아셨죠? 그대로 답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인데 이것도 천천히 하려고 쉬어가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시죠.